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애물에 따라 모양과 단단함을 자유롭게 바꾸는 바퀴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이동체에 적용했더니 추가 장치 없이도 계단을 넘나들 수 있어 휠체어나 물류 로봇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린이 응급 호흡 진료마저 중단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면서 현장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이 닥친 아마존 지역 강 수위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곡물 운반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아마존 지역 주민들도 고립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아프리카 동부에서 엠폭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민주 콩고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감염자가 1,000명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환자의 70% 정도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콩고 등 엠폭스 확산이 심각한 나라부터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동 휠체어나 자율 로봇이 바위나 계단 등 장애물을 만나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바퀴가 개발됐습니다. 액체의 표면 장력 원리를 이용해 복잡한 기계 장치나 센서 없이도 쉽게 모양을 바꿔 주행 효율과 안전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주행 중인 전동 휠체어가 높은 턱을 지나자 턱의 굴곡대로 바퀴 모양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바퀴의 단단함, 강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장애물을 제때 파악해 원하는 즉시 강성을 바꾸는 게 가능해 주행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휠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복잡한 제어 없이도 장애물이 형상에 똑같이 맞춰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연구진은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원리를 이번 연구에 적용했습니다.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질 때 액체 방울의 가장 바깥쪽 분자 간에 당기는 힘이 큰 것처럼 바퀴의 가장 바깥 구조끼리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힘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바퀴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평지를 주행할 때도 바퀴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소음 역시 줄였습니다. 또 일반적인 계단 높이에 해당하는 18cm까지 오르내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향후에는 도시명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물류 로봇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다양한 이동 로봇과 탑승형 운송수단 등 활용 분야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1위 저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의 핵심 CNC 시스템용 구동계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개발한 이 CNC 시스템용 구동계가 어떤 소재를 깎거나 하중이 걸렸을 때 모터와 드라이브 등이 일정한 속도와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작기기 CNC 시스템은 95% 이상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기술 개발로 국가 전략산업 분야 제조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발전된 스마트 구동계 기술을 선보이고 구동되는 산업용 로봇도 실증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 20점이 내년 4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갑니다. 보령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우주정거장에서의 나의 하루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 작품 20점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림들은 내년 4월 엑시엄 스페이스의 AX4 미션에 탑재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령은 이번에 선정된 그림 20점은 이소연 박사 이후 17년 만에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첫 미술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성인이 받을 사람 환자가 없다고. 그 이비인후과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 하면 뭐라 한다니까요.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27) 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부산대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병원 내 의료진 부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소아호흡기 담당 교수 1명이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 소아응급실 진료를 해왔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진료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버틸만하다고 하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이탈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추석 연휴인데요.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 운영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대 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크게 나은 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일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CPR이 필요한 정도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고 왔냐? 그냥 왔다 하면 뭐라 한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냐고. 이렇다 보니 당장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추석 연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1,800여 곳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설 명절 당시 가동한 병의원과 약국 수의 1.5배에 달합니다. 시는 우선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리지 않도록 병의원 500곳과 약국 1,300곳을 지정해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 환자를 위한 응급 진료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합니다. 보건소는 연휴 중 3일 이상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시립병원은 16일부터 18일 사이 각기 다른 진료 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합니다. 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은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데요. 젊을수록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치료와 관리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과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선행 만성 질환을 먼저 겪게 되는데 20대에서 40대의 경우 선행 질환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 100명 가운데 10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 중 7명에서 8명은 질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40대도 고혈압 환자 가운데 절반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환자일수록 질환 인지율이 낮았습니다. 선행 질환들 자체가 뭐 증상이 많이 있는 질환들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그러는 것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 적고. 선행 만성질환 예방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합니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압이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돼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o a high HDL level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several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dementia, and kidney disease. 질병관리청은 9월 첫 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20대부터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 콩고와 주변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감염자의 70%가 어린이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피난민 텐트존에 마련된 임시병원이 우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열이 오르고 pibu 곳곳에 수포가 올라온 엠폭스에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Tangu mtoto aligonjwa nilifika hapa ndio wakampokea bakaanza kumtobola dawa na bakanipatia makomprime na hali tuko alala mbaya na njaa najua hakuna mwana tusogelea. 민주 콩고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엠폭스에 감염된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침방울이나 체액뿐 아니라 일상적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됩니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확산으로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콩고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부룬디 등 아프리카 14개국에서 확인됐고 스웨덴과 태국, 요르단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엠폭스 환자 70% 정도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 우려가 큽니다. twagira ubwoba ngo abana barapfa kubera iyo ndwara ni njyashya twarebaga ari njyashya mu mubiri w'umuntu byabaga ari ibiheri binini ari binini. 국제기구들은 내전으로 위생 상태가 열악한 집단시설에서 물과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들이 늘면서 백신과 의약품 부족 현상까지 현장은 그야말로 또 다른 모습의 전쟁터입니다. Et voilà que nous connaissons toujours des ruptures de médicaments. Et ça, c'est un grand défi que nous avons dans la prise en charge de cette maladie. 세계보건기구는 우선 콩고와 나이지리아 등 엠폭스 확산이 심각한 국가들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백신의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 WHO의 늑장 대응으로 백신 공급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이 닥치고 이후 강우량도 평년보다 적어지면서 아마존 지역 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브라질 지질청은 아마존 유역의 모든 강에서 지난 6월부터 수위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마나우스의 네그루 강의 수심은 지난해 같은 시기 24m였지만 현재 21m로 낮아졌습니다. 또 론도니아주 포르투벨류의 마데이라 강은 지난 7월엔 정상 수심인 5.3m를 기록했지만 이후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수출용 곡물을 운반하는 바지선의 운항이 어려워집니다. 또 이와 함께 아마존 지역 사회 주민들도 식량을 사러 나갈 수 없게 돼 고립되고 물고기가 죽으며 어민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비가 적게 온 데다 올해 태평양의 수온이 기대했던 것만큼 내려가지 않으면서 아마존 지역에서는 가뭄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산불이 연일 이어지면서 울릉도만큼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화재가 국경까지 위협하면서 페루 등 이웃 국가들까지 진압에 동참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 사이로 에콰도르 공군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타오르는 산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에콰도르 남부 로하주 킬랑가 주변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는 불은 울릉도의 면적을 웃도는 76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이상고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도 지원 작전에 나섰습니다. 페루는 담수 용량 3,000리터의 헬기와 항공기를 동원해 지금까지 15만 리터가 넘는 소방수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도 공군 수송기 등 진화 장비와 인력을 보내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산불로 에콰도르에서는 약 13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소실됐고 지금도 산불 14개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 2.6제곱킬로미터가 타버렸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중국에서는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듯 하루살이때가 도로를 뒤덮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변한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부서진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바퀴가 헛돌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교통경찰이 눈삽으로 도로를 열심히 치워봅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온 사람들, 반팔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아예 우통을 벗었습니다.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얀 벌레떼가 도로를 습격한 겁니다. 9월의 첫날 밤 중국 후난성 한서우현의 위안강 위에 놓인 교량을 하루살이떼가 뒤덮었습니다. 벌레가 눈처럼 쌓여 교통이 마비되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10억 마리는 좋게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就最近持续高温，就促使那个幼虫大羽，就是羽化成为成虫，然后成虫它就有较强的那个趋光性。 지역 당국은 새벽 2시까지 벌레떼를 치워 이튿날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니라며 오히려 주변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입건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3일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허위 영상물 범죄가 297건 발생했으며 검거 건수는 14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 영상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31명, 73.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6명, 2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는데 이 가운데 31명이 10대였으며 검거한 7명 중에서도 6명이 10대였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가볍게 보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데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아직 기술이 어설퍼서 아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도 아닌 거 아느냐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합성 사진과 영상 좀 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게시글도 보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YTN 뉴스 보도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론이 과도하다는 내용부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결국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남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게 되는 쾌감, 만족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됐다 피해자들 이러고 있을 때 자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가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든지 그걸 만약 처벌을 하게 된다든지. 경찰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그려넣어 마치 피해자 잘못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고 뒤늦게 홍보물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 단순 시청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2차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 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특정성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IP 추적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방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1990년 이후 국군의 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건 34년 만이라며 특히 건군 76주년인 올해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무일 개념을 넘어 군사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국군 역시 국민에게 보답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며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안전망이 원활하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